안녕하십니까. 국세공무원 교육원의 한정수입니다.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해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강의하고 있는 한정수라고 합니다. 어, 그동안 이력 잠깐 설명드리면요. 본청에서 부동산 납세과에서 양도소득세 세원 관리 업무를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법규과에서 예규 업무를 좀 5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세무서에서 재산세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교육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기초 강의에 대해서 오늘 2시간 동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초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어떤 구조하고,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은 다음에 2차에 또 납세자 세법 교실이 있거든요. 그때 또 더 강의할 수 있는, 이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을요, 좀 설명을 드리면, 양도소득세 어떤 개관, 그리고 양도세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취득하고 양도 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리고 양도 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세율 등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먼저 양도세 개관인데요. 양도세의 어떤 개요, 그다음 개념, 특징, 납세 의무자는 누가 내는지, 그다음에 납세지는 어떻게 정하는지, 그다음에 부가제척 기간과 세액계산 흐름 순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개요입니다. 아, 너무 크게 들립니까? 네. 지금 소리는 어떤가요? 크게 들리나요?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양도세 개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세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있어야 내는 세금입니다. 아, 예전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초창기 때, 제 근무 이렇게 초창기 때 이게 지인한테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본인이 뭐 땅을 이렇게 얼마를 갖고 있는데 이걸 팔면은 뭐 얼마의 세금을 내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양도 차익이 기본적으로 발생해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세수 현황을 보면요. 최근에 2023년 것부터 보시면 전체 국세청의 징수하는 세수가 한 335조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 양도세가 한 17조 정도 차지하고 포지션으로는 한 5%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 전체 세수가, 음, 전체 세수가요. 잠깐만요. 이게 전체 세수가 2019년도에 284조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잠깐 등락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 23년도에 이제 최근에 좀 세수가 감소한 형태를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양도세를 보시면, 19년도에는 16조였다가 20년도에 23조, 21년도 36조 해서 20년도하고 21년도에 급격하게 좀
늘었거든요. 그때 전체 세수의 한 8%에서 한 11% 이렇게 10% 내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경기가 엄청 과열됐을 때인데 그러다가 경기가 약간 이렇게 잡히면서 32조, 17조 이렇게 세수도 줄고 지금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어떤 부동산 경기를 타다 보니까 세수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연도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그리고 양도세는요, 맨 처음 이제 시작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67년도에 이제 연말에 제정이 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서 그때는 세법 이름이 양도세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업체세로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68년도부터 과세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 투기업체를 목적으로 했고 과세 대상도 토지 양도만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5년도부터 이게 정식으로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이 붙어서 소득세법에 흡수가 되고 기존의 부동산 투기업체세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이 토지에서 토지와 건물로 이제 좀 더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과세 대상이 또 늘어나서 지금은 뭐 주식도 과세하고 분양권 같은 권리도 과세하고 뭐 이렇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또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해서 이렇게 고지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와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로 납부하는 제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른 세목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어떤 개념을 이제 살펴보면요. 양도소득세의 어떤 계산 과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화면 안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납세자가 어떤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를 하고 그 양도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일단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을 산정한 뒤 이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게 이제 전체 어떤 하나의 양도세의 흐름이거든요. 실제 법령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과세 요건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예, 법령의 형태도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를 먼저 규정하고 있고 양도 소득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양도의 개념이 뭔지, 양도의 취득의 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그리고 비과세 소득은 어떤 소득이 있는지, 그다음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다음에 세율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등이 이제 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강의 내용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세 먼저 특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양도세의 가장 특징은 이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혹시 지금까지 뭘 한번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팔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뭘 이렇게 지금 뭐 양도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양도세를 꼭 양도세를 한번 내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를 내지 않더라도 뭔가를 한번 혹시 팔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중고차를 한번 또 팔아본 적이 있고요. 차를 이렇게 바꾸면서 중고차를 한번 팔아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왜 당근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예, 중고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차익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떠나서 일단 어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득세는 다 과세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그래서 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과세 대상으로 어떤 규정된 자산에 대해서만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그 분류과세라는 건데
양도소득세의 어떤 세액의 특징이 뭐냐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은 매일매일 어떤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통상 뭐 한 달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죠. 근데 양도세는 장기간, 수년간 어떤 이익이 누적되다가 양도라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 누적된 이익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하고 같이 과세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분류과세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하고 이제 따로 과세하는 거죠. 어, 얘만 장기간에 어떤 이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특별히 세금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양도세만의 어떤 세금 계산 방식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장기보유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그 양도세 그 고유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 차익을 그대로 과세하기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상승한 물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익을 순수한 양도 차익이라고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어떤 계산 구조가 있는데 그 양도세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분류과세하고 더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양도세가 생활 세금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업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서 부가세나 어떤 보통 그 사업소득에 관한 세금은 사업자만 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세금을 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뭐 생활하다가 다른 데로 뭐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라든가 뭐 어떻게 돈이 필요해서라든가 해서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그런 경우에 갑자기 어떤 세금을 고민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양도세의 그런 중요한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 어떤 생활세금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자격농지에 대해서 어떤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양도세가 출발이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 소득세에 편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이렇게 막 투기가 막 과열되고 이럴 때는 제도를 더 이렇게 강화를 해서 세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어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세율입니다. 세율.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어,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그 투기 유형별로 다양한 세율을 운영하다 보니까 세금 중에 유독 양도세만큼 이렇게 세율이 복잡한 세목이 거의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세율 체계가 상이한 이렇게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이고, 근데 납세자의 어떤 그 지위를 보면 개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죠. 보통, 그 납세자를 구분하면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는데, 법인이 어떤 행위를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들은 모두 다 법인세로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고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차익이 나면 그 세금은, 개인이 이제 양도를 했을 때만 양도세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 납세자 중에는 딱 개인과 법인으로 딱 구분이 안 되는 그 중간쯤에 어떤 그 신분이 있는데요. 이게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이런 중간에 껴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중이라고 어떤 이거 통상 이제 문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중과
기타 어떤 재단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이런 단체들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법인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 단체가 있고요. 아니면 승인 신청에 의해서 이제 승인을 받고 법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가 아닌 나머지의 단체는 세법에서 이 개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포함해서 순수한 이제 자연인까지 묶어서 어, 여기까지가 이제 양도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납세 의무자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외국인이어도 거주자가 될 수 있고요. 국적이 대한민국이어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그 거주자, 그러니까 과세 범위가 서로 좀 다른데요. 일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분류 기준을 보면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네, 국내에 어떤 주소를 두거나 어, 주소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어떤 어, 그 생활 관계가 형성된 장소를 거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주소를 두거나 주소는 없더라도 183일 이상의 어떤 거소를 뒀다면 거주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국내 자산을 팔았을 때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도 양도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런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소득의 원천이 국내에 있는 것들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국내 대부분 다 국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강의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다 국내에 사시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들면 이제 홍길동이라고 표현했는데 국내에 살고 있는 홍길동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도 양도세를 내지만 뭐 외국 미국이나 이런 데 하와이에 예를 들어 별장을 갖고 있다. 그 별장을 팔았을 때도 대한민국 정부에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어, 그 외국에 좀 일찍 이민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민 가신 분, 예시가 정확히 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막그 데이비드 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는 국내에는 국내에도 이제 부동산이 예전에 이민 가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민 가고 나서라든가 국내에 어떤 부동산 주택이나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분들은 외국에 있는 그 부동산을 팔 때는 세금을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진 않지만 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 때는 외국에서 항시 살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뭐 주재원 얘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거주자의 범위를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그리고 국내에 생계 가족이 거주하고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비록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여긴 뭐 1, 2년 나가 있더라도 결국 생활 관계가 여기 있고 잠깐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주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 또 하시는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외국에서 이민 가서 이제 사시는 분들 국내에 부동산을 팔 때 거주자냐 아니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인정해 주거든요. 거주자만 비과세를 해주고
비거주자, 외국에서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국내 아파트를 뭐 판다고 해서 그게 국내 주택이 한 채라고 해서 비과세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본인이 이제 거주자 신분을 가져야 비과세가 되는데, 국내 여름 들어와서 183일만, 6개월만 살면 비과세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 좀 실무 현장에 있을 때 그런 받은 적이 있는데, 183일 이상 거주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주자 요건을 갖추긴 하지만, 어, 그, 그 양쪽의 거주자가 되는 거죠. 사실 이중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거주자의 지위를 갖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어떤 거주자 지위를 갖게 되는 이중 거주자가 사실 되고,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 과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거주자 신분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런 때는 어떤 조세 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로 국가 간에 이제 조약을 맺어서 거주자를 어떻게 과세할지 서로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어느 쪽의 생활 관계가 더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느냐 가지고 판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잠깐 6개월 들어와서 어떤 일시적으로 거주자 신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미국의 거주자로 이제 분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소득의 어떤 구분을 놓고 보면요, 유상으로 이제 이전되면 이제 양도세를 내긴 내는데 어떤 팔아서 뭐 차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전부 다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도세라는 것은요,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양도했을 때만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팔면 양도세가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그러니까 판매하는 행위가 일시우발적인 건지 아니면 계속 반복적인 건지 가지고 소득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다. 그러면 양도세에서 여기 저기 부여하고 있는 각종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고, 순전히 그 종합소득세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상 이전이라면 증여세, 기본적으로 증여세겠죠. 그리고 이전 받은 그 무상이라면 수중자가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고, 수중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의 어떤 판단 기준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결국은 판매하는 그 행위가 계속성하고 반복성이 있는지, 그거는 딱히 어떤 횟수 몇 회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례는요, 주택을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장기간 분양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주택을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 같은 거를 신축을 하는 거죠. 그게 판매 목적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거를 신축을 했는데 분양이 여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채를 이렇게 지었는데 일부가 이제 미분양이 생긴 거예요. 미분양이 생겨서 이거를 가만 놀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양도를 하는 상황이죠. 임대를 하다가 나중에 양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 양도하면 이제 차익이 생길 텐데 이게 뭘로 과세되느냐 이거죠. 이때 분양분은 저기 종합소득세로 과세됐을 거잖아요. 이때는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냈을 텐데, 미분양분을 그때 분양이 되지 않아서 한참 이게 임대를 하다가 팔았을 때, 이걸, 어, 재고자산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 이게 왕왕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임 해석인데, 어, 판매 목적이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대 목적에 전형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판단을 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얼마 동안, 그러니까,
한참 동안 임대를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이 매매행위라는 사업성이 단절됐다고 본 거죠. 근데 이 얼마 동안 임대를 해야 매매행위라는 그 사업성이 단절됐냐,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고, 이것도 그때그때 상황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실 판단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 납세지인데요. 뭘 이렇게 팔고 이게 차익이 발생하면 이제 어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예, 그게 이제 납세지거든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이제 고지서가 나올 텐데 어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는지, 그게 이제 납세지, 소득세법에서 이렇게 납세지라고 합니다.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기본적으로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이 양도세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주소지에서 내는 겁니다. 음, 음. 주소지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하는 물건이 여기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팔았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서울이라면 서울 관내, 그 주소지 관내 세무서에다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 그 해에 양도한 전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서 지금 주소지를 관할하는 그 세무서에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 네, 양도 시점에는 예를 들어 뭐 송파 있었는데 나중에 신고할 때나 나중에 뭐 세무서에서 고지할 때는 어디 강서 쪽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강서 세무서에서 나는 이제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도 시점이 아니라 신고 시점,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고지 나갈 때 그 고지서 나가는 그 시점에 주소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제 납세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는 어, 양도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납세지가 정해집니다. 어차피 주소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과제척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도 제가 예전에 처음에 그 세무서 입사하고 그 제도를 잘 모를 때 친인척으로부터 한번 질문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뭐 토지를 팔았는데 5년이 지나면 세금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냐? 이렇게 여쭈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부가제척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저기 과세 요건이 어떤 성립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게 과세가 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안정성을 어떤 보장해주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과세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거든요. 5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는 거죠. 양도가 있더라도. 그렇지만 처음에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7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어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법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면 다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5년, 7년, 10년 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5년이라는 거는 신고는 했는데 어, 덜 신고한 거죠. 과소 신고한 경우는 5년이 되고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 동안 세무서에서는 언제든지 부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했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언제든지 세무서는 이제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담부증여라고 있어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 자산을 증여를 하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이렇게 증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증여를 하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아버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기면서 그 대출금도 아들한테 같이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같이 넘기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채를 아들이 인수한 만큼은 어, 양도로 보고요. 순수한 그 차익만큼만 징여로 봅니다. 그 예를 들어 아파트가 뭐 10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근데 여기에는 3억이라는 부채가 껴 있어요. 아버지가 저기 사업한다고 아파트를 담보로 3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이렇게 아파트를 잡힌 거죠. 이거를 부채를 끼고 아들한테 이제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 3억은 양도로 보고요. 순수한 이 7억만큼만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억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그 양도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아버지가 양도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3억에 대해서는. 그리고 7억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이제 아들이 그 얻은 이익은 7억이니까 7억에 대해서는 아들이 증여세를 이제 부담하는 겁니다. 이때 이 아버지의 이 3억에 대한 그 양도세는 일반적인 양도세의 제척 기간인 5년, 7년, 10년을 적용하지 않고요. 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10년이고 그 외에는 무신고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5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세는 증여세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하고 양도가 결합된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의 제척 기간을 양도 증여세하고 양도세가 항상 같이 부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의 제척 기간이거든요, 이게. 증여세의 제척 기간을 이 양도 부담부주기나 이 양도 부분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중간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척 기간이 10년이고 무신고했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5년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부채 부분도 양도이지만 증여하고 똑같이 제척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기 기타 부정하는 행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조세범 처벌법에 있는 규정의 내용인데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 부과하기가 세무서에서 부과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을 더 넓게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예시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중장부를 작성했거나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를 작성해서 수취했거나 장부를 기록하기, 뭐 은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도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상정할 수 있는 게 어떤 저기 이중계약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 최고 10년의 어떤 제적 기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흐름을 보면요. 먼저 양도가액에서 어, 이제 이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배우는데 개략적으로 또 흐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타 필요 경비를 뺍니다. 이게 경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비용이 경비가 단계별로 발생하거든요.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비용이 있고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양도 당시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여기서 세법에서는 취득가액으로 하고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당시에 발생하는 이 양도비를 묶어가지고 기타 필요 경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빼면 차익이 발생하고요. 이 차익이 사실 순수한 차익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물가상승분을 빼야 실질적인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를 하고 나오면 이제 진짜 소득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본 공제를 합니다. 그 25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250만 원을 어떤 과세, 이게 어떤 과세 금액인데, 이게 한 번 빼는 이유는 이게 250만 원을 어떻게 과세 최저한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참 이게 작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고 지금 오랫동안 250만 원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제를 하고 나면 이제 과세 표준이 산정이 되고요. 이 과세 표준에 이제 세율을 곱하면 이 세액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감면 받으면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되고 뭐 그다음에 납부를 지연했거나 무신고했거나 이러면 또 가산세가 부과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요 산출된 세액을 가지고 양도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대상에 그러면 일단 과세 대상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과세가 되는지. 그러면 양도해야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럼 양도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뭐를 양도했을 때 세금을 내는지, 이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도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이게 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양도의 개념인데요. 표현을 이렇게 길게 했지만 사실은 잘 보시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형식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어떤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 된 거냐. 요게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에 해당이 되면 양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유상으로 이전되었느냐를 놓고 보면 이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로 쉽게 이렇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 단지 이게 요 하나만 제외하고요. 요 하나는 어떤 정책, 어떤 성격이 양도의 개념에는 해당이 되는데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예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요 1번. 이 1번을 제한 나머지들은 다 유상으로 이전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생각해 보면 금방, 어, 가르마가 이렇게 타집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볼까요? 좀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양도의 개념은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양도의 특징을 보면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아까 그 형식에 불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방법도 다양하다. 수용, 국매, 대물변제 등 다양하다. 그다음에 결국 사실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전돼야 된다. 명의신탁이나 담보 같은 경우는 어, 사실상 그 형식상 이전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게 아니거든요. 명의신탁이라는 건 잠깐 맡겨놓은 거잖아요. 양도담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세 대상 여부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느냐, 요거를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뭐 형식상 이전 당연한 얘기고요. 좀 사례별로, 그 유형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인데요. 매도입니다. 매도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우리 계약서 써서 매매 계약서 써서 이제 돈 받고 이제 집을 파는 걸 상정할 수 있는데 매매는 가장 전형적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돈 받고 유상 이전이잖아요. 그리고 교환도 있는데요. 교환하게 되면 사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없을 수 있죠. 그럼에도 양도로 보는 거는 내가 받은 대가가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현물로 돈을 받더라도 유상이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A 자산을 주고 B 자산을 대신 가져왔으니까 무상 거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상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 출자라는 거는 내가 부동산 같은 거를 법인에다가 이전을 하고 대신에 그 법인의 주식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이전한 것도 무상으로 이전한 게 아닌 거죠. 주식을 대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유상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로 봐서 내가 이전하는 그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용과 협의 매수, 뭐 경매, 공매가 있습니다. 수용하고 협의 매수는
내가 또 보상금을 받잖아요.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되면 그 토지 보상금을 받잖아요. 그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강제성이 있어서 지금 의문이 생기는 건데 강제성하고 양도세의 양도하고 강제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더라도 그 대가 관계가만 있으면 항상 양도에 해당해서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어떤 취지로 이 경매와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적으로 매각이 됐더라도 이 반대급부만 있으면 양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기 또 경험을 또 말씀드리면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니, 쫄딱 사실 그 사업이 다 망해서 재산이 다 넘어가고 경매가 되고 부동산이 경매가 됐는데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온 겁니다. 근데 그분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아니, 돈이 없어서 강제로 매각이 됐고 그 매각 경락대금도 본인한테 들어온 게 하나도 없고 다 채권자들이 가져갔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따지시는 분이 계셨는데 경매에서 자산이 넘어가더라도 대가 관계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채무가 상환이 됐잖아요. 자기네 본인의 어떤 채무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재산상 이익이 대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자산이 이전되면서 채무가 소멸이 됐으니까 그 자체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 실제 그 부동산 그 소유자한테 이렇게 배분되는 그 경락대금은 하나가 없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공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물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물변제가 그 경매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빚을 부동산이나 이런 거로 변제하는 거죠. 부동산이 이전되는 대신에 빚이 탕감이 됐으니까 그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부담부증여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증여를 하더라도 부채를 끼고 증여를 하면 그 부채 부분만큼은 양도로 봐서 이제 증여자한테 과세를 하는 거죠. 수증자는 그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세를 내고요. 그리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인데요. 매매 원인이 무효나 형식상 이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으로 이전될 경우 아니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아까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해석하면 유상 이전이 아니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 하나 빼고는 이 나머지들은 다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이거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 드릴 건데, 2, 5, 6번은 하나씩 케이스별로 설명을 드리고요. 3번하고 4번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명의신탁은 잠깐 이름만 맡겨놓은 거지, 어떤 유상으로 판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탁도 양도가 아니고, 그 해지도 양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매 원인이 무효가 돼서 소유권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환지 처분인데요. 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토지가 어, 토지 모양하고 길이 이렇게 좀 사용하기 불편하게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토지를 싹 밀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기 편안하게. 그래서 도로도 직선 도로로 내고 땅의 모양도 이렇게 어떤 사각형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정비 토지를 싹 개발을 해서 새로운 토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전소유자한테 나눠주는 개념이거든요. 환지라는 게. 어, 예를 들어 종전에 이만큼의 어떤 토지가 있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개발을 해서요.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면 똑같은 면적이 있으면 이 종전 토지를 전소유자한테 어, 그대로 다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매각해서 개발 비용으로 씁니다. 어떤 개발비로 충당하는 거죠. 매각해서. 그리고 일부는 어떤 그 도로도 내고 아니면 공원도 만들고 어떤 개인 소유가 아니라 어떤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도로도 내고 어떤 공원도 내고 학교도 짓고 뭐 이런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돌려주는 거죠. 토지를 개발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개발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빼는 토지를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아이고, 어이구, 얘네들 이게 채비지라고 하고요. 도로나 공원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을 공공용지라고 합니다. 공공용지. 공공용지라고. 그리고 얘네 이 둘, 채비지하고 공공용지를 묶어서 얘 남은 토지를 이제 환지라고 하거든요. 얘를 돌려주는 거죠. 이게 돌려주는 땅을 이제 환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채비지하고 공공용지, 환지되지 않고 이렇게 남겨둔 땅.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얘네들을 묶어서. 그래서 앞에 가서 내용을 다시 개념을 설명드리면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 충당되는 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강제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 환지 개발 사업은 사실상의 어떤 강제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수용권이 발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전 토지와 새로운 토지로 변환이 되면 여기서 이 종전에 이제 A 토지를 갖다가 이제 대신에 B 토지를 받는 건데 대가 관계가 있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동일한 토지로 봅니다. A 토지와 B 토지는 같은 토지로 봐서 종전에 A 토지에 걸려 있던 어떤 권리 관계가 B 토지에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A 토지를 주고 B 토지를 받아오더라도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고 토지 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처분으로 만약에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더라도 양도로 보지 않고요. 아까 그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나 건축물 대신에 다른 토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바꿔주는 것을 환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 이렇게 바꿔줄 때 대가 관계가 있더라도 양도로 보아서 과세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새로 그 배당받은 배분받은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옛날 구토지나 건물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한 번에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나 채비지로 사용하기 보류한 토지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 환지를 하게 되면 아까 종전 토지가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보류하고 나서 남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받는 거는 60제곱미터가 예를 들어 면적이 작아지는데 60제곱미터를 이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어, 60제곱미터를 돌려받더라도 이 땅의 가치는 충분히 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종전 토지를 어떤 평가를 합니다. 이게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게 가액으로 얼마인지를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 가액에 맞게 어, 정비된 토지를 돌려주는데 이때 이 가액에 상당하는 정비된 토지의 면적을 권리 면적이라고 합니다. 권리 면적. 근데 실제로 분할받는 그 토지 면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토지에 상당하는 적정한 면적은 권리 면적인데 실제 그 토지 소유주가 배분받는 토지 면적은 요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환지 면적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되긴 맞겠죠. 근데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일하다라고 먼저 치면 이 환지된 60제곱미터는 이 종전 100제곱미터하고 동일한 토지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모양만 바뀐 거지 새로운 양도와 취득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만약에 환지 면적이 70제곱미터
10제곱미터를 더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제곱미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청산금 납부를 하는데 70주에 60은 옛날 종전 토지하고 동일한 걸로 봐서 새로운 취득으로 안 보는데 10제곱미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면적이 50으로 조금만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게. 그러면 돈을 지급받습니다. 그것도 청산금이라고 하거든요. 청산금을 이제는 수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제곱미터를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음, 그, 그 양도와 취득 양도 시기는 그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환지처분, 그러니까 이 환지처분이라는 거는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토지의 어떤 소유권을 이렇게 누구한테 뭐 몇 번지 새로운 토지 몇 번지 어떤 소유 관계를 이렇게 쭉 목록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 공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권리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도 같은 날에 그날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환지의 효과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날은 그 공고일의 다음 날이거든요.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증가 면적과 감소 면적에 대한 취득 양도 시기도 동일하게 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래 돼가지고 일단은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3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